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3월 3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K3 전차, K2 전차 후속 K3 전차가 수소 연료 전지 기반으로 저 먼 미래도 아니고 2030년에 배치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자, 이거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최근에도 이제 수소 에너지 부분을 한번 다뤘는데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뭐 군사 국방 기술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정권이 이제 들어서자마자 수소 연료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히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제 두 눈으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또 이런 기사가 지금 이제 내란 이후에 탄핵 국면, 즉 업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발생했다. 직결된 그런 인과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과도 상관이 있다. 또 우리 연구진들, 또 국방 분야에서 이거와 관련된 부분, 미래 전력 구축에 있어서, 그리고 방산 기업들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 결국 버텨냈다. 예. 그 전에 만들어 놓은 틀을 윤석열이 깨지 못했다.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깨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런 좀 전에 언급드린 그런 분들의 노력과 더불어서 세상의 흐름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없었다. 예,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다 복귀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손해가 났고, 물론 무엇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개인적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욱 튼튼해지게 됐고, 오히려 더 신속하고 더 빨라지게 됐다. 더 단단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점이 상당히 커요. 예. 자, 제가 본 기사가 이겁니다. 2주 전에 나온 거고, MBC에서 나온 거예요. 자, 저기는 이제 MBC 경남이면은 그 근처에 주요 방산 기업들이 창원, 마산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울산도 뭐 있죠. 그 제도도 가깝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다루는데, 내용이 개발 중인 4세대 K3 전차 세계 최초 수소 연료 든지 탑재. 네. 저는 이게 상당히 22년경에 처음 등장을 했지만 수소 연료 전지로 23년에 정권이 바뀌고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을 때 아덱스 같은 곳에서 전부 다 디젤 엔진으로 다시 교체된 상태였거든요. 그 전에 수소 연료 전지 장점을 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각 부스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고, 기존에 있던 유지되시는 분들도 미래 전략에 관한 부분에서 말을 아끼면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KF-21과 같이 활동하게 되는 무인기들에 대한 것이 그전에 준비가 다 돼 있다 라는 분위기였다면 좀 부족하다, 어찌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것이 1년 사이에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런 부분들에서 그 강력한 어떤 힘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정권이 하나 바뀜으로써 판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의 방향성과 우리가 선도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선도하려는 부분이 세계 방산 시장을. 자,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어떤 틀을, 미래 방향을 제시한 부분이 없어요. 전혀. 오히려 딴지를 걸었어요. 바뀌어진 세상에 손해를 보는 과거의 세력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단지 1, 2년, 지금은 이제 5년도 아니고 탄핵 2년 국면을 맞았기 때문에 2, 3년의 어설픈 기간 동안 어설픈 빨대짓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이게 여실합니다. 그가 확실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 이게 원자력 수소 에너지 부분에서 원자력 부분, 대형 원전 부분도 뭐 인사치레로 그친 그런 것과 국면이 맞물려 있고, 아주 강력한 저항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뭐 TV 뉴스에서 보듯이 뭐 탄핵 반대 세력, 탄핵 뭐 찬성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뭐 양비론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특히 K3 전차의 세계 최초 수소 연료 전지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결정돼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2030년부터 배치를 한다는 것은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양산에 2, 3년 걸릴 거잖아요. 양산 준비하고 하는데. 그 기술적 기반은 22년에 이미 다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소법하고 바짝 해서 우리가 절대 수소 에너지 부분에서 앞서가지 않았었거든요. 특히 미국이 그 부분을 앞서갔습니다. 나사처럼 우주 개발에 수소를 많이 사용했고 액화 수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래가 수소 에너지로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덤비기 시작하니까 금방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도래한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인 수소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수소 에너지 기반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세팅이 끝났다는 겁니다. 제반 기술도 다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반드시 된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게 군사 무기를 통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연료 전지 엔진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기서는 액화 수소가스가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런데 기술이 군의 보급 체계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K2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체될 기갑 세력, 군용 세력들이 전부 다 수소 에너지로 차근차근 바뀌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딴 거는 다 디젤 엔진이고 K3 전차만 수소 엔진이면은 그게 기갑 부대 내에서도 기동사단 내에서도 그게 유지 보급이 꼬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을 충분히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가성비가 있게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소 전차의 수소 연료 전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민간으로 바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외에 어떻게 수소를 생산하고 얼리고 또 내지는 뭐 상온 상태에서 액화시키고 그걸 다시 기화시키고 다시 액화시켜서 전국에 깔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틀이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면 그 틀이 세상에 적용된다. 기존의 휘발유 기반, 화석 연료 기반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계산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처음에 40년대 이야기 나왔었어요. 네, K3 전차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이. 그다음 30년대, 이제 30년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오히려 실전에 배치하는 그게. 이거는 세상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수소 에너지에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게 언제부터 상용화가 될까? 뭐 정권과 이런 데서만 고민들 하고 있을 거잖아요. 돈놀이 하는 데서는. 근데 이걸 보면은 간접적인 신호들은 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앞당겨진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 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신호를 강하게 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 가장 앞서간다. 자, DX 코리아 2022 이때만 해도 이 행사의 기획은 2022년 5월 달에 윤석열이 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전에 기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수소 연료 모든 장갑 차량과 군용 트럭들, 군용 또 차량들이 수소 기반으로 다 바뀌어서 나왔었어요. 이때 이미. 그런데 그게 23년 아덱스로 가면서 확 죽었죠. 인력이 완전히 교체됐습니다. 과거. 수소 에너지에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만 가득했고 디젤 에너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한참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서. 그래서 제가 두 눈으로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차기 이제 보병 전투 차량 K21 후속이겠죠. 이 빨간 동그라미 친 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 전지 더하기 고무 궤도다. 예, 여기서는 요것만 포인트를 접어서 말씀드릴게요. 수소 연료 전지죠. 이것도 그리고 고무 궤도다. 자, 고무 궤도는 여러분들 뭐 K9 후속 모델, K9 A2, A3 가면서 고무 궤도 이런 게 적용될 거고 거기도 수소 연료 전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걸 보시면은 네, 뭐 기존 것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모델이 들어올 때 그렇게 간다. 그리고 고무 궤도도 일반화되는 것 같습니다. 장점이 많다. 예. 자, 여기서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봤을 때 하이브리드를 의미할 때는 수소 연료전지 더하기 전기입니다. 전기, 배터리. 순간 고출력을 필요할 때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같이 섞어 쓴다. 수소 연료전지에서 나오는 에너지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수소 연료전지가 계속 가동할 때는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는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기동 수단에 활용되는 엔진용 연료전지에는 배터리가 어느 정도 일부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목적으로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 22년에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 수소 연료전지가 보이죠. 이런 모델들이 다 나와 있었다. 여러 출력별로 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는 특수전 부대에서 활용하게 될 이게 이제 기하 모하비 기반 차량인 것 같은데 특수전용 차량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참
이것도 있고 아까 K21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700마력, 800마력 그 정도 수준으로 기억을 하고 K2에 들어가는 K3에 들어갈 엔진 현재 K2 엔진이 1,500마력이에요. 예, 거기에 부응하는 상응하는 연료전지하고 모터가 또 필요하겠죠. 예. 자, 그리고 또한 여기에 전기 추진은 해양 선박 쪽에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제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해양 선박은 일단 4세대 차세대 소형 원전 용융염 기반의 차세대 고속 정식로 기반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예. 자, 그래서 이때 나왔던 것이 허상이 아니고 다 준비가 됐었던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단지 2년밖에 안 지났는데 2년 남짓 지났는데 이제는 30년에 첫 모델을 등장시키겠다. 우리 주력 전차로서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기반이다. 우리가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또는 수소 에너지 부분에서 전 세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차량으로도 간다. 당연히. 그러면 전기차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전 세계 차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걸 미국이 지원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을 누른다. 한국은 중국의 제조업을 누를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 성숙도를 갖고 있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북한과의 북미 종전선언을 통해서 뭐 남한만 해도 충분하지만 인건비 그리고 생산력 이런 것을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으로 거기에 미국은 기술적 지원과 자본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다극화 세계로 간다. 이런 그림의 대표가 수소 연료전지가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서 차세대 원전 이런 것들이.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차세대 원전, 4세대 원전 같은 것들을 또 수소 기반 탈 것들을 군사 시설에, 군용 물자에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한다. 군사 장비에. 이것은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커요. 군용 장비이기 때문에 세계적 표준이 없어도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고 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기계 산업에 또 현대 산업에 제조업에 꽂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검증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낙수 효과로 일반 산업 분야로 들어간다. 그게 해양이든 육상이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본다. 기존 자동차가 전부 다 수소 에너지 수소차로 바뀐다. 기차도 그렇다. 해양의 선박들도 다 바뀐다. 자, 우리가 핵심 요소 길목을 다 차지하고 있다. 그게 얼굴 마담으로 군용 장비들이 나섰다. 이게 작전이다. 윤석열이 들어와서 한번 덜컥거리기 때문에 더 코피를 바짝 쬐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이 수소 에너지로 표준이 바뀔 것이라는 신호가 강하게 왔다. 트럼프의 등장과 맞물려서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촉진됐다. 이런 것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가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는 10년 정도 있어도 수소 에너지 갈까? 이러는데 우리 혼자 이렇게 나설 수는 없잖아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2030년 육군에 배치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MBC 기사에서. 네. 밑에 내용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주력 전차인 K1 시리즈와 K2 전차의 간극을 메우며 오는 2030년이라고 했어요. 육군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203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완전히 새로 업그레이드 된다. 미래형 군으로 완전히 재편된다. 그 계획은 흔들림 없이 지난 정부에서 세팅한 그 기술은 그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오히려 훨씬 더 강구한 정신력과 긴장감을 가지고 항공 엔진도 포함되겠죠. 이거는 K3 전차의 스펙은 오늘 쭉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K2 전차를 잇는 차세대 전차예요. 차세대 주력 전차예요. 그런데 말을 애매하게 적었죠. K1 시리즈와 K2 전차의 간극을 메우면 이건 아니죠. K2 전차를 밀어내겠죠. 그리고 K2 전차가 밀려 내려가겠죠. K1 전차로.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으로는 이 우리의 전차의 수가 증가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K1 시리즈는 지금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K1, E1 또는 E2로 각각의 용처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K3가 들어가면 한동안은 전차 수가 늘어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대체가 아니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얼굴 마담적인 역할을 하는 게 K3 전차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수소 에너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군용 무기로서의 적용 가능성에서 여기가 실수가 있고 기대된 모습을 못 보여주면 안 되겠죠. 많은 것들이
많은 이해관계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도전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이때까지는 추격자였지만 이제는 추격자 수준에서 세계 동등 이상을 항상 유지해 어느 수준에 다다랐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추격에서 선도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모토로 제시했던 것처럼 이제는 추격할 게 더 이상 없어요. 선도하는 거예요. 선도의 대표 주자예요. 이 엄청난 전환점인 거죠. 우리 국방 사업에 있어서. 예, 그걸 부각시켜주지 않아요. 부각을 못 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런 점을 좀 여러분한테 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실제적인 의미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수소로의 군용 어떤 장비들의 전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분명히 행사했다라고 제가 피부로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는 다른 간접적인 신호들하고 섞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제 생각을 침소봉대할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확실히 느끼실 거예요. 제가 2022년 당시 이걸 다뤘을 때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이랬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군에 관련되지 않은 민간 영역에 계신 분들은. 근데 지금 윤석열 행보를 쭉 보셨죠. 훨씬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KF-21 성공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이죠. 훌륭한 일이죠. 박근혜 정부 때 시작했고 문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잘했어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는 또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면 돼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지금 전투기 개발에는 10년 이상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 정부가 똑같이 마음을 모아야죠. 그런데 그때 첫 시험 비행기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자 날짜를 잡으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하지 말아라고 압력을 넣었죠. 그리고 날짜를 계속 바꿔가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언제 할지를 연막을 쳤어요. 네. 그래서 결국 언제 했느냐. 실제 벌어진 거가 거기 두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있었고, 자, 이것은 우리 누리호 발사나 우리 로켓 성공하는 거에 버금가는 또는 그거 이상가는 국민적 관심도가 있고 실제 그 비슷한 수준의 금액이 투자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생방송도 했잖아요. 생방송 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죠. 윤석열 정부 들어왔어도 하나 성공했어요. 그 생방송 했어요. 그 우주항공청 만들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공개로 처리했어요. 첫 비행 성공을. 그리고 그 행사를 언제 했느냐? 2달 뒤에 했어요. 윤 정권이 들어오고 윤 정권에서 임명한 카이 사장, 제일 오른쪽 강영구 사장 있죠. 안경 낀 사람. 저 사람이 지금 카이 사장이거든요. 윤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죠. 그래 들어와서 상위 주요 인사 몇 명을 내보냈죠, 회사에서. 그러고 행사를 다시 한 거예요. 2달 미뤄진 KF-21 초도 비행 축하. 저 조종사는 꽃다발 2번 받았어요. 첫 번째 초도 비행할 때 그때 내부 행사로 처리가 됐어요. 예, 전혀 뉴스에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방송으로는. 그때 그 뒤에 카이 직원들이 이건 플랜카드가 있었습니다. 첫 시험 비행 축하한다고. 제일 감동적인 순간이었겠죠. 그게 그 큰 플랜카드에 그거는 만드는데 주문 제작해야 되는 그런 플랜카드였어요. 벽에 큰 건물 벽에 걸 정도였으니까. 그게 날짜가 기입이 안 돼 있었어요. 날짜가. 그 직원들도 이 날짜가 시험 비행 날짜가 언제 잡힐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 누가 다 장난친 거예요. 그 성공적인 모습, KF-21 잘 개발된 게 문재인 정부의 공으로 돌아갈까 봐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장이 와서 내부 다 때려잡은 다음에 다시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옹졸함이죠. 옹졸. 이게 지도자의 그릇이겠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기 드문 일이에요. 아주 드문. 이거를 지금 윤석열이 헌재에 와서 입 벌고 입만 벌리면 구라. 거의 많은 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기대감이 아주 충만할 때예요. 취임한 지 1-2달밖에 안 됐을 때예요. 자, KF-21이 국가가 개발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한 지도자의 영역하고 욕심과 상관이 있다.
그게 국가 방위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상관없이 나의 정적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나는 그것을 과감히 버린다.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내란에도 여러 정치인들을 잡아가두는 게 첫 번째 시도된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수소 엔진을 기반한 K3 전차나 수소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부분이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거는 수많은 외교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 방향이 이렇게 가겠다고 꿰뚫어 본 측면이 있고 승부수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현되고 있잖아요. 그게 대통령 혼자 하는 생각입니까?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의견을 도출한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정치하는 방식은 옛날 왕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무대뽀인 왕이 하는, 자기 기분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면은 법이고 뭐고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결국 그게 이기는 거예요. 국민이 이긴 거예요. 우리가 견뎌낸 거예요, 윤석열을. 그 모든 것들이 윤석열의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속에 포함이 돼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외교 국민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시죠. 윤석열이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를 견뎌낸 우리가 대단하다. 우리 스스로한테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튼튼해져 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가 좀 더럽지만 충분히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요. 자, 전차라는 부분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차세대 전차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왜냐하면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서방권에서의 차세대 전차에 대한 움직임이 되게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계속 그 신형 전차를 내놓고 있고 K3까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보면은 아직도 미국 전차를 존중해야 된다, 유럽의 전차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에이브람스 X 새로 나온 거. 미국은 지금 K9 자주포급의 자주포를 스스로 생산을 못해요. 단지 가성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도 그래요. 기술력으로도. 예. 자, K9급의 자주포를 못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레드백 같은 K21 장갑차, 후속 장갑차 같은 수준을 만들 수도 없어요. 수소 에너지 기반으로 할 수도 없어요. 위에 에이브람스 X인데 또 한동안 생산이 안 되고 M1 에이브람스 전차만을 약간 업그레이드 하는데 거쳐왔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제조업이 이미 많이 취약해진 그런 상황에서 여기에 미국의 지금 함정, 군함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한국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맡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된 것도 미국 자국 내에 조선 기반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육군은 많은 부분에서 홀대를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몇 번 새로운 차기 전차가 나와야 되는 상황의 시점에서 그걸 건너뛰게 되면은 인력이 다 없어요. 자, M1 에이브람스 전차 에이브람스 X 같은 경우는 디젤 하이브리드를 천명했어요. 근데 저거는 여러분 컨셉 모델입니다. 지금 아직은 컨셉 모델. 우리 K3는 사실 컨셉 모델처럼 디자인만 나와 있지만 30년부터 배치한다잖아요. 이건 엄청난 격차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에이브람스 X 같은 경우는 기존 전차의 개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K3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혀 새로운 전차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30년 배치인데 제가 이게 이제 현대 로템에서 나온 사진인데 2022년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할 때는 내용이 30년대 중반으로 한다. 원래 40년대 무렵에 수소 기반 전차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걸 당겨서 30년대 중반으로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것은 수소 기반이라는 부분이 당겨졌다. 30년대 중반에서 다시 몇 년 더 앞당겨져서 우리가 30년에 출시한다가 돼 있는 거잖아요. 배치한다가. 그러면 이거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심지어 새로운 연료 체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소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그 시점이 앞당겨졌다는 부분이 상당히 크고, 두 번째는 지금 다극화 세상으로 가면서 유럽이나 많은 나라들이 군비 정강을 해야 돼요. 군비 정강을. 유럽 마찬가지겠죠. 미국이 나토를 붕괴시킨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 나토에서 미국이 빠져나오면 그 나토는 껍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토가 붕괴된 거죠. 그러면 독일도
반드시 러시아와의 어떤 긴장 관계를 염두에 둔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커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군비를 확충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본적인 장비 아닙니다. 자, 시장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장이.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맞물려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현대로템에서 그때 제가 연구자분이랑 말씀 한참 나눴습니다. 2022년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때 연구자랑 말씀을 나눴는데 중량이 50톤 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K2는 56톤입니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 가벼워지고 무인 포탑이죠. 그게 좀 크다고 봅니다. 예, 출력은 1000kW다. 예, 1000kW는 마력으로換算하면 1300마력이에요. 기존의 12기통 디젤 엔진은 1500마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 보통 전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최고 출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순간 가속력, 토크가 중요하겠습니까? 토크가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1500cc짜리, 1500리터, 죄송합니다. 1500마력짜리 엔진 개발했을 때 우리 군에서 요구했던 사양이 뭐 어떤 0에서 40km인가 시속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진지 전환하고 방향 전환하고 쏘고 나서 옮기는 거죠. 순간 기동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쏘고 빠져야 되니까 상대방이 날 노릴 테니까 바로 빗 맞으면은 거기에가 7초인가 뭐 이거는 잠정적입니다. 그거 언제일 거예요. 7초인가 요구를 했는데 실제 우리가 개발한 엔진은 뭐 0. 몇 초가 더 늦다. 그래서 이것을 수락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국회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대로 수용한 거예요. 예, 즉 국산화가 됐지만 독일 엔진만큼 순간 출력이 좀 적게 나온 거예요.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좀 늦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기서 1300마력이고 무게는 가볍지만 전기 출력이잖아요. 예, 이거는 뭐냐, 모터는 디젤 엔진하고는 다릅니다.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이 나오는 RPM이 있어요. 시동 걸고 그 RPM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모터 동력은, 전동기 동력은 엑셀을 밟으면 바로 최대 토크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00마력으로도 엄청난 순간 기동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기차를 타신 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전기차도 대부분 다 그래요. 처음에 제로 100이 상당히 빨라요, 전기차들이. 네, 왜냐하면 토크가 초반 토크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적답으로. 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예.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도 예전에 궁금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것이 이 포신을 갖다가 덮어놨잖아요. 뚜껑으로 보면 기관총도 좀 덮어놓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적외선 스텔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포를 발사하게 되면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적외선 탐색기에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발열을 줄이는 그런 용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탱크가 전반적으로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모든 스텔스가 있어요. 전차에 들어가는 스텔스 뒤에 잠깐 좀 말씀드리겠지만 좀 상식상 알아놓으시는 게 처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뭐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적외선 스텔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긴 도료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고 또 우리의 형상을 상당히 봤을 때 일부는 적외선을 노출하고 일부는 적외선을 노출하지 않으면 탱크 형상이 아마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게 있고 상대방도 AI가 봤을 때 포신이 긴 부분이 잡히면 그 길이를 가늠해서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다, 또 전차다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있고 두 번째 스텔스는 소리 스텔스가 있어요. 전차에서는 소리. 그것을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게 있고 세 번째는 레이더 스텔스가 있어요. 레이더 스텔스. 왜냐하면 대전차 미사일 중에 적외선 유도도 있지만 레이더 유도 미사일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염두에 둔 몸체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 자, 가볼까요? 자, 이게 독일에서 내놓은 KF51이라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아직 큰 센 모델 정도라고 보거든요. 지금 신기수는 우리 K3가 가장 많이 적용됐는데 현실에 제일 가까워요, 지금 보면. 그래서 2030년이라는 게 양산을 배치한다는 게 그러면 2029년
2028년에 생산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기술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양산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직 컨셉 모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독일의 KF51은 무게가 59톤으로 예상이 돼요. 우리는 50대 초반이죠. 이게 파워팩은 아까 미국 것은 그래도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정도는 됐는데 여기에 독일의 기술적 부분, 취약한 부분이 나와요. 미래 수소 에너지 부분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K2에 들어가는 1500마력 디젤 엔진, 레오파르드 전차에 들어가는 그걸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소 연료 전지 1300마력. 그렇죠. 이건 예전 전차에 무인 포탑하면서 승무원수를 좀 줄이고 포의 구경을 130mm로 늘리는 거. 그 정도예요. 핵심적인 사안은. 미국 거, 우리 거, 독일 거 비교하자면 그중에 제일 떨어져요. 혁신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최소한. 예.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수소에 대한 부분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위에 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 방사청에서 하는 이야기죠. 수소 전지가 들어가면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면 뭐가 유리해지느냐. 유지 보수가 수월하고 이것은 뭐냐. 연료 전지 자체가 상당히 간단하다는 겁니다. 엔진보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지금 1500마력 12기통, 12기통 K9 같은 경우는 8기통, 10기통 그렇죠? 쭈루룩 그런 것들이 대체가 돼서 대량 생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수소 엔진이 만들기가 훨씬 간단하고 저렴하다. 그리고 가볍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통째로 갈면 되는 거예요. 엔진 오일 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싸게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확보한 기술을 우리는 민간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용량을 늘리기도 좋다. 아주 소음과 열 방출 적을 뿐 아니라 당연하죠. 자, 여기서는 모타에서 보통 모타 우리 뜨거워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냉장고 뒤에 세탁기 뒤에 모타에서 열기 나오죠. 그런데 그게 내연기관 엔진에 비하겠습니까? 내연기관 엔진 온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볼그쳐. 여러분 배기구에 손만 대도 그 손 뒤입니다. 그죠? 그때 식혀서 나온 것이. 그래서 그 안에 냉각 장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순행식으로 하죠. 모타가 순행식으로 되는 거 보셨습니까? 가끔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런 거 쓰시는 분 계시는데 모타는 온도가 한 올라봤자 한 200도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거랑 내연기관의 온도는 전혀 다르죠. 그럼 그걸 내연기관의 온도를 견뎌내기 위해서 고출력을 내기 위해서 많은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게 거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자, 왜 이게 더 싼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소리가 안 나요. 또 모타는. 여러분 전기차 지나갈 때 일부러 소리 내잖아요. 그게 다 고무궤도가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전부 다 소리 스트레스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동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차의 기본적인 특성, 토크가 바로 즉답적으로 최고 토크가 나온다. 군용 차량에는 아주 유리하다. 군용차가 고속도로에서 최고 출력으로 시속 70km, 80km 전차 같은 경우에 달릴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통 그런 경우에 장거리를 빨리 가는 경우에는 대부분 트레일러에 싣고 가죠. 기차에 싣고 가거나. 네.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밑에 여러 가지 수소의 생산 방식이 있는데 이거의 생산 방식, 유지 방식,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대충 판단이 다 섰다는 겁니다. 즉, 전차를 30년에 대치해서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운용 체계, 연료 공급 체계, 정비 체계가 다 따라와야 될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수소를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어떻게 이동시키고 어떻게 전선에 공급할 것인가 안전하게, 저렴하게. 이게 계산이 끝났다는 거고 그것은 민간에 다 이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수소 특화단지 같은 거는 방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확보된 기술을 사회 전체로 전파할 수 있는 대용량 시설을 검증하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거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지금도 석탄 같은 거나 떼거나 공장에서 작업하는 와중에 부산물로서 수소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대부분 우리한테 수소로 따로 공급되는 부분은 그렇게 나온 수소예요. 근데 수소만을 이런 기술로 대량 생산하게 된다면은 즉 화력발전소에서 상당한 수소가 나와서 그냥 하늘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CO2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건 그레이 수소다. 이거는 이제 이미 열외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 블루 수소다. 천연가스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탄소가 가장 적은 소스를 통해서 거기에 고온의 물과 섞어주면 수소가 나와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CO2를 포집을 한다. 그래서 고체화시킨다. 그러면 CO2를 증가시키지 않아요. 이제
자, 그게 블루 수소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지금 몽골이나 러시아 동부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지열도 많다는 거예요. 지열이. 왜냐하면 천연가스를 대표지 뜨거운 수증기랑 섞어야 되거든요. 뭐 한두 차례. 그럼 뜨거운 수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석 연료를 태워야 돼요. 아니면 전기로 데피든지. 그렇죠. 그 과정이 뜨거운 지열이 있다면, 지열 발전소 아시죠? 지열이 있다면 그 과정이 그냥 물만 부으면 알아서 끓어오르니까 화석 연료를 태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루 수소가 제일 저렴한 수소 버전이 될 걸로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해안에다가 라인을 타고 쭉 수소 특화 단지들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것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쪽에서 그래 먼저 수소가 들어온다. 네. 그래서 하역부두를 정선하는 거예요. 동해안 같은데. 예. 자, 그다음 그린 수소는 완전 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생산을 한다. 태양력, 풍력이죠. 예. 자, 이것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 그게 관련된 기반 시설을 우리가 확보했고 확인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판단이 섰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력 전차를 연료전지로, 수소 연료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핵심 기술이 수소를 수소 기체 상태로 옮기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걸 액화를 시킨다. 첫 번째, 액화도 우리가 상당한 기술 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판단도 썼다고 봅니다. 이게 벌써 열해 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수소 영하 253도로 내려야 되죠. 또한 밑에 부분은 뭐냐면 요즘 많이 나오는 암모니아 같은 게 있죠. 상온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암모니아랑 결합을 시킨다. 간단한 반응을 통해서, 저렴한 반응을 통해서. 자, 그럼 영하 253도하고 천지 차이겠죠. 이동과 보관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대신 암모니아 결합을 시켰으니까 이것을 수소 에너지로 공급하기 전에는 저기서 다시 수소를 떼어내야 되는 과정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 액상 유기화합물과 결합시켜서 수소를 어차피 암모니아랑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은 암모니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이 섰다는 겁니다. 향후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액화로 갈 건지, 암모니아로 갈 건지, 아니면 두 개를 섞어서 쓸 건지, 상황에 맞춰서. 네, 전문가분들이 잘 아시겠죠. 자, 이런 데 대한 기초적인 판단이 다 섰다는 겁니다. 예, 즉 우리는 수소 에너지로 들어갈 준비, 수소 에너지 사회로 들어갈 준비가 다 끝났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전환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량 생산 체제, 사회 시스템을 그걸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한 실험을 지금 하고 있다. 특히 동해안 벨트를 통해서 러시아와 가까운 거기에. 자, 우리도 지금 재생 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많이 생산하겠지만 모든 수소를 우리가 다 생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전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수입해 와야 된다. 1차적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수입이다. 그걸 통해서 수소가스를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전기차는 왜 확장성이 떨어지느냐? 그리고 전기차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수소 에너지 사회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다. 이 징검다리 역할에서 이미 미국은 중국에 졌다. 그 다음 단계 수소 에너지를 시작해도 지금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또 중국한테 또 따라잡힌다. 그래서 한국이 등장한다. 예, 지금 준비한 상태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간다. 자, 이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표준을 만들어준다. 미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패권을 가지고 다음 기준을 세팅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러시아와의 합의도 필요하다. 러시아가 저렴한 가격에 전 세계 수소를 공급해야지 에너지원이 바뀌는 거니까. 그 우크라이나와의 있어서의 휴전이 이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어디서도 다 히토리를 확보하려고 난리가 났다.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리 이야기를 한다. 지금은 대부분을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수소차가 확대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의 전기차가 시장이 훨씬 넓어진다. 배터리 계속 들어가니까. 모터에 히토리 계속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촉매 히토리 다 필요하니까. 수소를 물을 분해하는 데 있어서 전기 분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래서 히토리의 수요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다. 그러니까 AI 된다. 전기 수요가 폭증한다. 그 폭증하는 수요를 기존 방식으로 한다? 아니다. 수소로 한다.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히토리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엄청나게. 그래서 미국이 선점한다. 히토리 생산지를. 지금처럼 중국에다 기대 갖고는 절대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신호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러시아 내에 있는 히토리도 투자한다고. 북한에도 히토리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생산 기지로서, 그리고 그 실험 기지로서 수소 에너지를 세팅. 그래서 북한은 북미 종전선이 되게 되면은 인프라 깔 거 아닙니까? 자, 생산 기지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투자는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당연히. 남한의 기업이 큰 혜택을 보겠고, 어차피 우리가 한반도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죠. 당연히. 거기에 수소에 관련된 생산 기지가 쭉 들어가는데 인프라를 이렇게 깔면서, 그래서 그 효능을 증명해 준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치, 군사, 경제, 과학이 다 섞여 있다. 맞물리면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예. 그것을 저는 계속 또 확인하게 됩니다. 네. 볼까요? 자, 그 자동차 저기 배터리의 한계는 뭐냐면은 이 무게 때문에 그래요. 저는 실제 모델을 본 적도 있는데 꼭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것이 자동차나 소형 트럭에서는 돼요. 근데 이게 커지면 물론 배터리도 훨씬 용량이 좋아지는 배터리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소 에너지차에도 필요해요. 거기 배터리에 대한 기술력이 좋아지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 기술력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배터리는 이 무게 때문에 안 돼요. 지금 화재의 불안정성도 있죠. 이 완벽한 기술이 지금 아니에요. 현재의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꺼지지도 않아요. 이거는 불이 붙는 게 아니라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폭발사고 곧잘 나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인터넷에서도 보이는데, 유튜브에서도 불 붙으면 안 꺼지는 거. 그런데 우리 지하 주차장에,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 많은데 거기에 전부 다 그걸 먼저 설치하더라고요. 충전소를. 아니 저기에 불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홀랑 다 타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가다 보면은 그런 거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출입 금지 지하 주차장. 그게 맞는 선택이거든요. 현재 기술로는 휴대폰도 폭발하잖아요. 부풀어 오르다가 꽝. 자, 그래서 이것은 소형차나 뭐 드론, 하여튼 커봤자 1톤 트럭, 1톤 포터 이하로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 이상 가면은 타산이 안 맞아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니까. 당연히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의 연료로 쓸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 시간씩 꽂아놔야 되잖아요. 예. 자,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한계를 스스로는 다 극복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환기를 시켜드리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우리 해오던 거예요. 현대 수소차 있었죠. 그리고 트럭, 버스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뭐 전철 같은 거. 예, 이거는 배터리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기차로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아요. 절대로. 2022년 9월에 나온 건데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배치됐죠. 동력 분산식이란 말은 앞에 기관차에 있어서 거기서 모터가 전체 차량을 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모든 차량에 객차에도 이때 모터가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차가 함께 동력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코디하는 것,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은 요즘 AI 같은 게 발전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것을 하게 되면은 객차 하나의 단가는 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단가라는 자체가 진짜 출력으로 된다고 봤을 때, 그리고 모터라는 것은 대량 생산하기가 쉬운 체제라고 봤을 때 엔진과는 달리 우리나라 같은 데 여건에 유리하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왜냐? 급가속과 가속과 감속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동시에 미니까, 또 동시에 멈추니까. 그래서 우리처럼 여기 촘촘하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 말은 이동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빨리 쓸 수 있고 빨리 가속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것만이 이유일까? 제가 그때 현대 로텐 관련자 분들하고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K3 전차에 들어가는 이 연료전지는 뭐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하고 상관이 있어요? 민간으로 따지자면 그 열차 있잖아요. 열차. 네. 그 열차 한 양에 무게가 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K3 전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한 개 갖고는 안 될 거다. 복수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대충 이렇게 운을 떼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호환이 된다는 거예요. 쓸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죠? 그럼 각 탱크, 각 그 연료, 각 차량, 객차에
액체 수소 탱크가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은 제가 전체 공사에 비해서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분야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저기 KTX를 놓는 데 있어서 또는 전철을 까는 데 있어 가지고 전력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예요. 금액이. 자, 수소 전지를 하게 되면 전력선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력선을. 많은 것들이 아마 해소될 거예요. 안전적인 부분도 개선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 공사비 많이 절감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감히.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 남북 소통이 되고 그 소통이 되면은 그게 유라시아 횡단 열차. 여러분 옛날 박근혜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통일은 대박이다. 즉 배로 싣고 컨테이너선으로 유럽 가는 것보다 시베리아 철도로 가게 되면은 운임도 싸고 더 빨리 도착한다. 근데 시베리아 철도 가운데 중간 기착지도 드물고 진짜 먼 거리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주 같은 데도 그렇고 미국 같은 데도 그렇겠죠. 그런데 전력선을 없앤다는 것은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자, 그 전력선이 하나로부터 해서 전 노선에 한 군데 전기 소스에서 오겠습니까? 중간중간 와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시베리아 가운데는 허벌판이잖아요. 그러면 그 멀리서 전력선을 뽑아와야 된다? 그래서 되게 전철화가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봤으는. 그런데 이게 기차가 수소 연료전지 기반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걱정이 싹 없어져요. 장거리 노선에 엄청 유리하다. 라는 것을 단박에 이해할 수 있어요. 단박에. 예. 이래 되면은 미국의 고속철 놓는 부분도 훨씬 빨라질 것이고, 시베리아 물류만 까는 거, 뭐 오스트레일리아 물류만 까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해질 겁니다. 그 기술 선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험할 수도 있고, 거기에 봤을 때 이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이것은 그런 거에 수소 어떤 시대에 있어서의 기반 기술도 된다. 철도 수송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때도 이제 로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2030년까지 수소로 가는 고속철 나온다. 전력선 없는 거. 예, 저기 개발한 연료전지 뭐 용량만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간단하고 매연 전혀 안 나오고 공사비 줄고 이 연료전지 조금 손대서 K3 전차에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자, 그게 접촉면하고 전기 출력하고 상관이 있거든요. 접촉면하고 그 면적을 줄이면 돼요. 소형화나 대형화가 상당히 간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터리식으로 병렬로 연결하고 직렬로 연결하고 그래서 조그만 것을 여러 개 붙이면 출력 향상. 우리 건전지 여러분 아시죠?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이런 거. 그래서 운용 유지가 싸고 간편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런 기술적인 거가 2030년에 지금 배치가 된다고 봤을 때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되려 윤석열이 이제 임기를 못 채우고 예상 밖으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개발진 분들이 오히려 흥분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야, 이런 되치기가 어디 있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K3 전차에 들어가는 기술 요소들을 과거 연구 과제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 나와요. 이게 실현 다 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까지 여러 가지 이걸 소개해 드리는데 이 과제대로 실행이 안 된 적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세계 유례가 없어요. 엄청나게 타이트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연구 개발비가 엄청나게 쌉니다. 근데 그분들의 집중도는 집중력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다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우리 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흥이라는 겁니다. 신명이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진. 불 붙이면 겁나는다는 것이죠. 이거 볼까요? 2022에서 26년 다 끝나가죠. 차세대 전차용 저소음 동력 장치 및 대구경 무장 설계 기술. 전차용 저소음 동력 장치가 뭡니까? 예, 수소 연료 전지고 그건 이미 다른 데 쓰려고 트럭에 쓰려고 기차에 쓰려고 만들어놨던 거 조금 손대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26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걸 맨땅에 헤딩한 것처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비 고작 450억입니다, 여러분.
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위에 거 보면 무인포탑이에요. 자, 무인포탑 이해되시죠? 성문을 줄이게 됩니다. 3명의 성문이 들어가요. 그다음 두 번째 차세대 전차용 고화력 무장, 즉 120에서 130mm로 가요. 130mm로 가게 되면은 그 구경장도 길어질 겁니다. 예, 길어지고 그러면은 아마 유효 사거리가 1.5배 이상 올라갈 거예요. 관통력은 뭐 같은 그림은 한 두 배 정도? 2배 이상 늘어나는 것 같아요. 관통력은. 천하무적 되는 거고, 거기에 보면 도금 기술 이런 게 열처리 기술 같은 게 들어가겠죠. 고에너지 관통탄. 즉 이것은 고에너지 관통탄이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철갑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부응하는 철갑탄 130mm 전차탄을 개발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뭐냐면은 고폭탄 같은 그런 성형탄류는 그런 정밀도가 철갑탄만큼 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언급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것만 늘리면 된다. 예, 기존 기술 가지고 직경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번 대용량 수소연료 전지 기반 전동화 기술. 예, 여기도 나옵니다. 1300마력 이상입니다. 최소 1300마력입니다. 이 전차가 엄청나게 대단할 수 있어요. 보통 이러면 1300마력 이상 나오거든요. 한 1500마력 나올지도 몰라요. 무게는 가벼워지는데 거기다가 소리도 안 나고 거기다가 고무 궤도를 쓴다. 예, 이거는 무시무시한 전차가 될 것 같습니다. 방탄 중량 효율이 향상된 방탄 세라믹 기술 개발, 방탄 기능이 10% 이상 올라간다. 무게는 가벼워지지만 방탄력은 올라간다. 자, 이것은 내가 몸으로 상대방 포탄을 맞았을 때 견디는 힘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이따가 이제 APS 능동 방어 시스템과 수동 방어 시스템의 조합을 보시면은 이 무시무시한 전차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예. 자, 이건 차세대 전차 성무원실 개념에 대한 연구, 이건 이제 연구 자료 쪽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3명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몸체에 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금 러시아 전차에서, 최신 전차에서, 이제 구현한, 알마타 전차.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현재 K2도 사실은 3명이에요. 이제 이런 무인포탑으로 가면서 사람 공간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체적이 줄어든다. 그럼 같은 장갑을 가지더라도 전체 체적이 줄어들면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이 성분들이 타는 이 성분 구역 앞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방어력이 증가될 거예요. 예. 그리고도 무게를 줄인다. 거기는 수소 연료 전지도 크게 관여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53톤이기 때문에 향후 업그레이드에 대한 톤수도 분명히 염두에 뒀을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건 120mm 탄과 130mm 탄의 크기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130mm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괴력이 이 철갑탄 기준으로, 이 철갑탄이잖아요. 한 2배 정도 되는 거고 유효 사거리가 2배 정도 길어집니다. 그러면 한 2, 3km까지는 유효 사거리가 확보가 돼요. 2, 3km 정도까지 최소한. 그럼 직사로 2, 3km 정도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자, 이래 되면 이제 휴행 탄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일단 130mm로 일단 간다고 봅니다. 32kg 정도 돼요, 무게가. 병사가 하나 들어 올리기도 좀 버거운 그런 무게가 됐어요. 그 다음 다청 방어 시스템. 자, 이게 이제 현재 K2에 뭐 중동 수출용 사양 같은 데 반응이 좀 되기 시작하는데 K3부터 들어오면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고, 이것은 또 뭐에 적용이 되느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보병 전투 장갑차 이런 데도 다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차륜형 장갑차도. 이게 국산화되면 싸져서 반응이 될 거예요.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병 전투차나 차륜형 장갑차가 RPG 정도 이상을 막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특성상 그냥 기관 총탄 정도 막아주고 포탄의 파편 정도 맞는 수준이거든요. 거기다가 탱크 수준의 뭐 방어력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게 뭐냐? 이 다층 방어 시스템 이거예요. 이걸 국산으로 개발하고 대량 생산하면 싼 가격에 패키지로 다 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방어력이 엄청나게 신장됩니다. 자, 이거 볼까요? 4층 4개의 방공망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게 그대로 실현될 거라고 봅니다. 8km 이상의 탐지 거리를 가진다. EOIR 시스템을 가진다. 이건 쭉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전 거리가 길어지고 뒤에 보면 미사일이 우리가 장착하게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8km 확보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이거랑 또는 드론이 같이 작용할 거거든요. 탱크에. 네, 그래서 탐지기가 길어져요. 그 다음 5km, 여기서는 당연히 이제 가까이 오면은 레이더 있습니다. 레이더가. 5km 이내로 들어오면은, 거기 이제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 같은 게 오면은, 일단 전자파 교란으로 한다. 예, 전자파 교란을 하거나, DIRCM 있죠.
지향형 레이저 무기. 상대방 미사일의 시크 부분을 레이저 광선을 빵 쏴서 교란시키는 겁니다. 에너지는 상대방이 드론 같은 경우는 전자파 교란을 쓴다. 탐지가 된 후에. 이게 두 번째 망이에요. 자, 2km 이내까지 들어온다. 드론이나 쪽으로서는 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RCWS가 자동으로 대응을 한다. 2km 이내로 들어오면 소위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능동형 방어 시스템, 즉 쇠구슬이나 쇠막대기 같은 거 또는 폭탄 정도를 레이더로 딱 잡아서 탱크 주변 몇 미터에서 박살낸다.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APS는 제일 밑에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층을 3개를 더해서 한다는 거예요. 4개 층의 방음막을 탱크 혼자 설치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우리 다른 기갑 장비에 다 적용될 수 있다. 생존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DIRCM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헬리콥터가 비행기에 장착하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그게 지상에도 적용한다. 이건 우리가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런 컨셉을 제시하는 곳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리고 우리는 기갑 세력의 숫자도 많아요. 엄청난 기갑 세력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늦추지 않았어요. K3 전차 이런 거 기반을 가진 K3 전차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2030년에 만들어서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이 APS도 다 준비해 오던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대전차 미사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상부에 포탑에 2발, 4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밑에 나오죠. 설명에 MBC 뉴스 보도에 대전차 미사일은 유도 미사일은 8km 떨어진 표적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8km일까요? 지금 천검 미사일의 사거리가 8km입니다. 물론 지상형으로 지상 타격용으로 개발된 것은 20km 이상을 뽑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추진부가 좀 커져야 돼요. 탱크에 담기에는 좀 클 수 있어요. 자, 그건 다른 무기 체계들이 있으니까 탱크에서는 8km 떨어진 적을 타격할 수 있어도 대단하다. 이건 드론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자, 이건 내가 매복한 상태에서 또는 산 뒤편에서 아니면 모퉁이 뒤에서 드론을 띄워서 상대방을 관측한다는 겁니다. 8km까지. 자, 아까 EOIR 시스템도 있었죠. 여러 가지. 이제 매복 공격이 훨씬 유리해져요. 자, 그리고 천검의 특징은 유선 미사일이에요. 내가 조이스틱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유선이 그게 좋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전파 교란에 당하지도 않아요. 더하기 적외선 추적이잖아요. 자, 산 뒤에 산의 후사면에서 또 어떤 큰 모퉁이의 뒤쪽에서 나를 숨긴 채, 또는 몸을 낮춘 채라고 하면 EOIR 시스템을 뽑아서 쓰면 되고, 모퉁이나 산의 후사면이라면은 탱크 혼자서도 다른 지원 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탱크 혼자서도 거기에 배치된 드론을 띄워서 상대방을 포착할 수 있다. 포착해서 일단 좌표가 나오면은 천검 대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좌표를 주고 미사일이 그리 간다. 또는 우리가 수동으로 조종을 해줘서 간다. 찾는다고 했을 때는 그리고 락곤이 되면 푼다. 사거리가 8km다. 기존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있었죠. 우리나라 지형이 굴곡진 곳이 많기 때문에 탱크포는 직사지 않습니까? 지금 직사로 이제 3, 4km까지 유효사거리가 확보되는 거고, 상대방을 곡사로서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그게 있었어요. 고사포처럼 하늘로 쏴서 그 밑에서 이렇게 낙하산을 매달고 내려오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적외선으로 사전 후에 성형 자극과 유사한 방식으로 쇳덩이를 발사해서 적의 상부를 타격하는 탄이 있습니다. 일반화된 탄이죠. 이게 155mm 탄에서 쓰는 포탄이고 여러 대 적용이 되고 있는 포탄이에요. 또는 집속탄처럼 여러 발 큰 포탄 안에 여러 발을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면서 적의 기갑부대의 상층부를 공격하는 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도 전차에서 활용해서 썼습니다. 그 포탄이 밖에 공개는 많이 안 됐었지만 있었어요. 그게 상부 공격탄인데 곡사로 사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좌표를 줘야 돼요. 저게 탱크가 대충 어느 지점에 있다는 좌표를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스스로 탐지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나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연계성이 필요했지만 이거는 그게 필요 없다. 왜? 내가 드론을 장착하고 있으니까. 자, 향후에 여기는 분명히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포에 대한 부분도 향후 지금처럼 어떤 포탄을 발사하는 포탄이 아니라
포가 아니라 다른 성향의 포로 바뀔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예, 여러분 아시죠? 전기의 힘으로 탄 발사하는 거 그런 것도 갈 수 있고, 또 대공 무기 체계, 즉 대드론 체계가 레이저 무기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은 향후 업그레이드 사양이라고 봐지고, 그런 게 가능하기 위해서 수소 연료 전지가 필요한 거죠. 전기의 소모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또 함정 같은 데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갑 전반에. 자, 거기서 우리가 절대 그런 것을 미래 기술인데 좀 천천히 하자, 이런 기색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병 전투사 같은 경우에 지금 현궁을 실는다, K21에, 그런 것도 이제 단계적으로는 좋은 방식이긴 한데, 전차 같은 경우는 그거는 현궁보다는 천검이 적절한 게, 직사 지금 거리가, 유효사 거리가 지금 130m로 가게 되면은 뭐 2에서 한 4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현궁에 지금 사거리가 2, 3k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곡사라는 장점은 있긴 해요. 예, 그렇죠. 사거리라는 면에서 좀 그렇다. 예, 그래서 천검은 괜찮다. 예, 자, 이런 것들도 무기 체계에 따라서, 특히 전술 운용 방식에 따라서 그 무기 체계, 그리고 그들이 함께 전투에 참가하는 그 그룹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미사일 선택은 현궁이 될 것이냐, 천검이 될 것이냐. 단가는 천검이 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향후 연대급 대전차 무기로서 천검 지상형 발사형이 또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갑 차량에 들어가는 것도 당위성이 있고, 옆에 포병에 대전차 부대, 연대급 대전차 부대, 여단급 대전차 부대에 또 천검 지상형들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군에서 전문가들이 고민을 하시겠죠. 어차피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복수로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텔스라는 부분에서 아까 제가 레이더 스텔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레이더파 흡수 재료.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스텔스 도료라는 것인데, 이것은 KF-21용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 요즘은 탱크 색깔이 단순해지는데 시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적외선이나 레이더가 나의 탱크 형상을 파악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로 봤을 때, 또 적외선으로 봤을 때 탱크 형상이 잘 안 보여야 돼요. 아니면 위장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위장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소리 스텔스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레이더는 왜? 적외선 스텔스는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현궁이나 많은 대전차 미사일들이 적외선 유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레이저 유도 미사일 같은 게 있어요. 미국의 헬파이어 같은 그런 것들은 연막 차장을 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리고 또 적외선 같은 경우는 수분이 많으면 공기 중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레이더로 유도하는 대전차 미사일도 지금 큰 축을 하나 담당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천검 같은 경우도 유선 유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레이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여러분 이런 거하고 연계를 시켜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름 모를 이 미사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한국판 브림스톤인가 이런 제목을 뽑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 다른 행사에서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개발이 다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한국판 브림스톤 맞습니다. 예, 이거는 천검보다는 좀 큰 미사일이에요. 사거리도 지금 브림스톤 기준으로 하면은 20km에서 초기형은 20km에서 후기형은 60km까지 나와요. 예. 그리고 이것은 밀리미터 레이더파, 가장 정밀한, 군용으로서는 가장 정밀한 레이더파를 써요. 즉 레이더파를 가지고 정밀하다는 것은 전차의 형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즉 자기가 라군을 알아서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탱커, 이것은 뭐 벙커, 이것은 버스, 이걸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 동시에 여러 목표를 타격하게 전문적으로 개발된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용으로 개발된 미사일이에요. 자, 이것은 저공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아니에요. 비행기 고도에서 발사해야 돼요. 레이더파는 직진이거든요. 그러면서 천검 같은 거는 상당히 유리해요. 그런 것은
지상 탱크에서 발사해야 돼. 왜? 나무 높이보다 낮게 발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하늘로 떠올라서 수동 조작이 필요한 거예요. 유선으로. 그렇지만 그걸 높은 고도에서 발사한다면 밀리미터파 레이더로 충분하다. 그리고 뒤에는 레이저 유도까지 결합이 되어 있다. 천건보다 큰 미사일이다. 당연히 파괴력도 높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개발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용도인가? 저는 이게 국내에는 공격기라는 개념이 그렇게 확 들어오지는 않는데 제가 봐서는 군단용 무인기에서 쓸 무기 체계로 보입니다. 여러 발 달고 가는 거죠. 저 한국판 헬파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군단급 무인기에 해당하는 기체들이 헬파이어를 달고 움직이거든요. 뭐 6발에서 8발 정도. 예. 우리는 이 미사일을 달 것 같습니다. 헬파이어는 한 번에 한 목표밖에 공격 못해요. 왜? 레이저를 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밀리미터파 레이더로. 내가 6발 달고 있다면 6발을 다 적의 기갑부대에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목표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이 미사일의 특징이거든요. 브림스톤 미사일에. 그거 우리 개발한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밀리미터파를 가지고 상대방을 찾기 때문에 북한은 모르겠어요. 일본도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은 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도. 밀리미터파 기반의 대전차 미사일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K3 전차에는 레이더 스텔스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도로로서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런 것까지 지금 감안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가 다 됐다. 2030년 배치가 사실은 맞다면.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